(1592년) 임진왜란 발발. 전쟁터가 된 조선은 전란의 상체로 신음했다. 4년 후 휴전 상태에 접어들면서 선조는 새로운 의서를 편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정작, 양해수, 김웅탁, 이명원, 정인함 등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모였다.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시 내의원 수의였던 허준이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의원들은 죽거나 병들어 뿔뿔이 흩어졌고 몇 년 후 선조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의서 편찬은 중단되는 듯 했다.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고 홀로 작업을 계속했고 마침내 1610년 총 25권의 의서를 완성한다. 조선을 넘은 동아시아 의학사의 집대성, 동의보감이다. 네, 오늘은 조선사, 아니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서로 이제 꼽히는 동의보감이 완성된 그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뭐 동의보감, 허준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2009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을 한번 보면요. 동의보감은 서양의학의 발전 이전에 수백만 동아시아인의 복원에 기여한 문헌으로 현대에도 다방면에서 서양의학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의학사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으로서 네. 동의보감만큼 세계인들이 널리 읽은 책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30판이 넘게 찍혀나왔는데요. 네. 굉장한 일이죠. 이렇게 한국 사람이 쓴 25억 원의 분량이라는 방대한 책이 그렇게 널리 읽힌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 후기 영조 정조 시대에 중국으로 사신으로 왔던 사람들이 꼭 구입해가는 네. 그 물건 중에 하나가 목록에 동의보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1995년도에 장쩌민 외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한중 우호 관계 역사적 증거물로 동의보감을 들었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17세기에 편집된 동의보감도 우리 양국 문화교류사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중 문화 유구한 문화 교류 사이에서 다른 책도 아니고 의서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 정말 좀 놀랍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의술이 좀 앞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교수님이 30차례나 넘게 중국에서 이 편찬이 됐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중국이 그 정도라면은 일본 쪽에서도 꽤 읽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17세기에는요,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역병이 창궐했던 시기였어요. 일본에서는 그 에도 주민만 약 8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는 8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이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의료개혁에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조선의 약재, 의료를 연구하는 게 유행이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의학의 표준적인 의학의 모범을 동의보감에서 찾았고 실제로 도쿠가와 요시무네 그 쇼군이 네. 반찬으로 찍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명령을 해서 찍어내는 그런 것이고 요시무네는 항상 머리맡에 동의보감 책을 갖다가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그렇죠. 베스트셀러였던 거네요. 그죠? 의서의 한류를 일으켰던 동의보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아주 뿌듯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단한 책을 쓴 명의 허준.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려진 게 많다면서요. 허준이라는 인물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소설하고 드라마가 드라마의 영향이 1999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소설, 뭐 영화는 이제 어느 정도 상상력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허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의 저본이 되었던 책이 그 소설 동의보감이라고 네. 지금 뭐 작고하신 그 이은성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네. 저도 제가 좀 군대에 늦게 갔는데 네. 이거 고백해도 되나 하여간 군대에서 불침번 쓸 때 네. 딴짓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이 동의보감 세 책을 다 읽고 왔어요. 그냥 어떻게 근무 중에 영상감을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걸로. 아니, 네. 불침번은 하여간 그 자는 사람 잘 자게 하고 잘 깨우면 돼요. 그 한 권으로 책이에요. 읽는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감각이 두꺼워서 이렇게 배고 자면 좋다고 하는. 소설이니까. 네, 드라마 허준 인기도 정말 굉장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선생님 나는데 중요하죠, 허준이 이게. 나왔는데 네. 반에서 아이들이 다 그 네. 줄을 서시오라고 하는 대사 줄을 서시오. 맞아요. 성대모사 하고 네.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젊은 세대들은 다 정광열 씨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건데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 드는데 저는 이 70년대 집념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야. 그때 허준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영웅의 눈물에서는 태조 역할을 했던 그 김무생 예, 저도 씨.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근데 그 아드님이 또 김주혁 씨가 김주혁 씨가 최근에 또 허준 작년에 역으로 나왔었어요. 허준 나왔었죠. 예.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 왜 특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보면 바로 그 허준이 얼음 동굴에서 그 스승이었던 그 유이태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허준이 또 의학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명의가 됐다, 거듭났다. 뭐 이런 뭐 그렇게 또 드라마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스승 해부가 전설처럼 이렇게 예, 이제 그게 회자되고 가장 있는데 극적인 장면이에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사실 나오는 예. 거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준을 둘러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에게는 의학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준 유이태라는 스승이 있었다. 어느 날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이태. 그는 허준에게 유서를 남기고 죽는다. 유서의 내용은 자신의 시신을 해부하여 의술 정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는 것. 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몸에, 그것도 스승의 시신에 손을 댄단 말인가? 허준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그러나 이내 스승의 깊은 뜻을 이해한 허준은 얼음 동굴에서 유이태의 몸을 열어보게 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체 내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허준.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며 의학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허준은 조선의 길이 남을 의원이 됐다는데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 제가 지금 뭔가 증거를 하나 지금 준비해 봤는데요. 동의보감 바로 그 첫 장에 나오는 신형 장부도라는 거예요. 신형 장부도, 네. 예, 예. 허준이 실제로 해부를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렸겠어요? 한자 그대로 신형, 네. 몸의 형태와 장부, 오장육부를 그린 그림 이렇게 되는 거고 대장, 뭐 이렇게 신장, 뭐 위 이런 게 지금 다 이렇게 한자로 그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우리 신체 장기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체 부도가 맞다면은 이분은 좀 배가 좀 복부 비만이 좀 많으신 분이 아니었을까? 저기 특히 배꼽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네. 배꼽은 인체의 중심으로 보고요. 배꼽이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꼽은 특별히 더 중시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심장 부분이 이렇게 연꽃 모양처럼 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그려져 있는 거는 좀 눈에 띄는데요. 저게 심장이네요? 그 마음 심장 마음 이게 심장 심장. 아닐까요? 예, 예, 예. 머리는 하늘이다 생각하고 몸은 땅이라 생각을 하고 아. 그다음에 저 척추가 이렇게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즉 몸과 이 머리를 연결하는 이런 그 동양적인 어떤 의학 가치관을 표현해낸 바로 그런 그 그림이죠. 네. 제가 딱 봤을 때 네. 감이 좀 잡힙니다. 역사 교육 전공하고 영화 평론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저거는 실제 해부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실적으로 의대생들도요 공부 많이 하고 나서 해부 실습하게 되면 뭔지 잘 모른대요. 그 딱 스승의 시체를 해부했는데 해보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 이것이 말로만 듣던 간인가? 이랬을까요? 글쎄, 그거는 근데 저는 좀 네.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그때 저 전쟁통에 기아 때문에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정말 뭐 찔려서 죽고 했을 텐데
굳이 뭐 해부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지켜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신들 뒷구는 시신들을 해부를 많이 해서 얻었을 것이다 이 정보를. 뭐 어떻게든 좀 뭔가 보지 않아서 위치는 정확하잖아요 네, 지금. 좀 끔찍한 상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네요. 그래도 예. 의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순수한 거니까. 그 신형 장부도라는 그림 이전에 중국에서 유사한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때 구이범이라는 제수와 그 일당들 네. 한 3, 40명 되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사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서 해부도를 그리게끔 했어요. 네. 그 해부도 그린 것이 이것의 조상인데요. 그 최광희 선생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스승의 시체를 해부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드라마의 극적인 효과를 위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이 나를 정말 네, 예. 밟고 가라. 그렇죠. 많은 사람 치료를 위해서 뭔가 이 감동적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 전유영이라는 인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이 시체를 이제 굴러다니니까 이것을 해부를 해가지고 의관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 아주 그 뛰어날 때 시체 해부한 것이 성공의 뭐 디딤돌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기록은 이 사람이 이괄의 난 때 결국 영모에 연루되어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 봐라 시체 해부하고 이러니까 재앙이 미친 거다 이런 또 이식이 저주를 받은 있었다. 것이다. 시체 해부는 예. 대단한 금기죠. 예. 그러니까 설사 시체 해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10여 년 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워낙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프로그램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명확하게 아니다. 특히 유이태라는 인물은 허구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허구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이태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숙종 때 활약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네요. 그 뒤에 이야기를 아마 이 극본을 쓰는 그 분이 네. 그냥 그 뒷이야기하고 합쳤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계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러면 유이태가 스승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스승이 아니죠, 아니겠네. 당연히. 아니, 당연히 이런 아니었고 충격적인. 유이태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니까는 스승을 해부한 사실도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제가 허준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쭉 했는데요. 농담 삼아서 얘기한다면은 드라마나 소설책에서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사실 빼놓고서는 전부 다 허구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보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허준이 남자였다는 사실. 어머. 두 번째는 허준이 의관이었다는 사실. 아, 뭐 어떡해요. 또 나머지 대단히 지금 상당히 그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데 그럼 그 시스루 한복을 입고 네. 나와가지고 제 영혼을 쥐어뜯었던 예진 아가씨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시스루 한복이 기억이 나세요? 그런 것들. 정말. 정말. 예진아 씨를 네. 기억 못하면 그건 남자가 아니죠. 그때 황수정 씨가 열연했던 그 역이죠. 네. 예. 당연히 허구고요. 근데 예진아 씨가 했던 의녀라고 하는 직업은 실제로 있었는데요. 네. 조선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남녀 유별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녀자들은 뭔가 병에 걸리고 아파도 남성 의원한테 진료를 받는 거를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맥 한 번 안 짚어보고 네.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녀 제도를 만들고 뭐 왕실 여성이나 종친 여성들에게 활용을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오늘 허준을 둘러싼 이런 많은 오해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저희가 더 풀어야 될 진실과 오해들이 많다면서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허준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받아봤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허준. 사람들은 허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역사저널 그날 SNS에 허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쏟아졌다. 허준의 출신, 생애, 업적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이제 역사 속 허준의 진짜 모습이 밝혀진다. 먼저 출생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보면은 네. 보통 천민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을 해서 극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허준이 서자 출신인 건 맞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서자는 맞는데요. 어머니도 양반집의 서녀였습니다. 서자가 됐든 얼자가 됐든 간에 양반집의 자손이면 일단 벼슬은 올라갑니다. 허준의 집안 자체가 할아버지 허고는 경상 우수사 아하. 그리고 아버지였던 허로는 용천부사를 지냈던 무인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인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당대 석학들과 충분히 교류를 할 수 있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신감이 듭니다. 그렇죠. 밑바닥 인생에서 조선 최고의 의관으로 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허준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있었던 네. 송원이라든가 정철 이런 사람하고도 교유했다라는 증거도 있어요. 우계집에 보면 송원이 정철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허준이 와서 이제 정철이 술을 끊고 수양을 해 코끝이 붉은 반점도 모두 없어졌다고 말하여 몹시 기뻤는데 주독. 명이 왜 이렇게 웃긴가요? 그래서 뭔가 이 네.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 실세들하고 이렇게 그렇네요. 교류했다라는 거는 허준이라는 인물의 또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예. 그리고 허준의 왜 오천당숙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김한국, 김정국 형제입니다. 아, 예. 예, 이분들은 유학의 거두이면서도 의학에 밝았어요. 언해 창진방을 김한국은 편집을 했고 김정국은 총각의국방이라는 책을 갖다 편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아주 쟁쟁한 의학에 밝은 사람들이 또 포진해 있었던 거죠. 아,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도련님이었던 거네요. 친분상 중에 출세길을 아주 보장받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었던 네. 그러한 사람이었다. 또 허준의 출사나 승진에 대한 부분도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허준이 이 의과의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내의원에 들어가는 걸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전이감이나 해민서에서 공부했던 의학생들도 장원급제를 해도 종 8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허준은 종 4품의 벼슬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극적인 장치를 위해서 이제 과거라는 거를 이제 동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의과를 안 보고 내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게요. 건가요? 그 유이춘의 미암일기라는 데에 허준의 장년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허준이 유이춘 집안의 병들을 다 고쳐줍니다. 굉장히 학술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자기 병도 고쳐주고 부인 병도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확실히 동한 거죠. 그래서 이조 판사한테 청구하는 편지를 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있다가 보니까 내의원 종사품 첨정벼슬이라는 게 탁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천 거지 어떻게 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낙하산 인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관리직이야 뭐 음선이 하는 그런 추천으로 채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다만 의사는 또 특별한 그 직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들, 그 민간에서 출중한 사람들을 올려라라는 이러한 어떤 선조의 특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연장에서 의관 후보를 아마 허준을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허준의 경우에는 학식이 뛰어나다는 점과 의술 솜씨가 뛰어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말하자면 이제 공채가 아니라 특채군요. 특채, 네, 특채죠. 네. 득채인데 그 허준은 정말 이제 내의원에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그 선조의 신임을 받은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출세를 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이제 있어서 선조 뭐 말년에 가서는 거의 뭐 최고의 그 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도 너무 이제 괜찮은 집에서 뭐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나가면 다 채널을 돌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준이라는 인물이 되게 고난과 정말 역경에서 네. 출세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한 건 실력이 있었던 명의만은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죠? 이제 저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뭐냐면은 허준이 승승장구를 해나가면서 의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작을 아주 높은 걸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관들이 시기를 합니다. 벼슬 올라갈 때마다 네. 상소를 올려서 이거는 국가의 인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해서 굉장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다. 어느 시대든 잘난 사람들은 시기를 받게 돼 있었죠. 견제 세력이 또 있었군요. 아니, 봐요. 허준은 유일하게 그 영의정에 해당되는 정일품 보국 순록대부의 관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사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헌부 사관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철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후에 추증을 받죠. 특히 이 서자 출신의 의관으로서는 전례가 없었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1590년 어린 왕자가 두창, 즉 천연두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당시 두창은 민가뿐만 아니라 왕실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던 무서운 전염병. 선조는 치료를 명하지만 의원들은 나서기를 꺼렸다. 두창은 마땅한 치료법도 없었고 귀신이 들려 걸리는 병이라 여겨
구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의원의 서열과 관리를 깨고 홀로 왕자의 두창 치료에 나선 허준. 자신의 의학적 신념대로 정성껏 왕자를 진료한다. 마침내 왕자의 두창은 깨끗이 완치되고 선조는 크게 기뻐하며 허준에게 벼슬을 내린다. 선조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살려준 은인인 건데요. 이 두창이라는 게 이제 천연두잖아요. 당시는 이제 걸리면 거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는데. 두창은 이제 홍역이랑 콜레라랑 더불어서 네. 조선의 3대 질병으로 네. 뽑혔다고 합니다. 또 일생에 한 번은 걸린다고 해서 백세창이라고도 불렀는데요. 100살을 살면 한 번은 걸린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익숙한 그 말이죠. 마마라고도 했죠. 아, 조선시대에 경기도 양주에서 발견된 소년 미라 네. 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죽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두창이었다. 보이죠? 저 보면 저것이 바로 두창 자국이고 이렇게 얽은 자국. 예, 예. 네네. 그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이 자료 중에 진신화상첩이라고 조선시대 이 관리들의 이 초상화를 모아둔 그림이 있어요. 저기 보면 한 20명 정도가 그려져 있는데 5분에게서 저 마마 자국이 있어요. 이거 한 비율로 치면 한 25% 정도 그 4명 중에 1명 네. 정도는 마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 비디오 보면은 호한 마마보다 더 기억나요? 뭐, 예, 위험하다. 그거 아세요, 선생님? 네. 블록 비디오가. 네. 옛날 어린이들은 호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마마라는 말 네.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무슨 마마? 상간마마. 그 마마예요. 그러니까 그 이 마마는 쉽게 이걸 뭐 치료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고 정말 항상 높은 쪽에서 우리 좀 잘 봐줘가지고 잘 보살펴달라. 정말 마마처럼 대단한 존재다. 예? 정말 잘 모셔야겠다. 우리가 지금 백신이 보급되는 바람에 그 덕분에 지금 그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 박멸된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 마마라는 게. 그러니까 마마는 특별한 병입니다. 그것은 신이 일으킨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창신, 두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이 되게 까다로워요. 어떤 일하면 다른 기신이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두신만 섬겨야 돼요. 아주 독재자입니다. 조상신 섬기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사 포기합니다. 제사 포기하고요.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래요. 노예가 가지고서 죽인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왕자가 두창에 걸렸을 때 다른 의원들이 전부 다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허준이 쓴 기록이 직접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안 하니까 두 번째 또 걸리니까 그때는 선조가 내가 이제 못 참겠다. 허준을 지목을 합니다. 네가 고쳐라. 그래서 허준이 의서를 참고해갖고서 그 묘약을 찾아내고 고쳤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책을 써라. 언해두창지벼라는 책이고요. 네. 이수강의 지복유설에 보면 기천명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그래서 허준은 신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치료조차를 안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허준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제 병을 고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은 모험했다가 실패하면 그렇죠.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완전히 거죠. 그래서 다른 목숨이 의원들이 왔다 갔다 안 한 겁니다. 모험심이라든가 좀 과감성이 있는 과단합니다. 예, 우리가 과감성이 어떤 있습니다. 그 의원으로 치면 아주 그 강한 처방 같은 거 하는 네. 이런 요즘 왜 의학 드라마들 보면 그 주인공들은 왜 경쟁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참신한 수술법들을 이제 시도하기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또 극적인 이제 반전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는 건데 허준이 그냥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허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두창의 성공이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당상관이 됩니다. 네. 선조는 허준의 처방전을 상당히 신뢰를 했다 그래요. 정한옹주가 두창에 걸렸을 때 그 언니였던 정수공주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방에 햇볕이 잘 드는지 좀 이제 아버지로서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고요. 곧 나아지지 않겠느냐 걱정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막 좀 약간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약을 쓸 일이 있으면 의관과 의녀를 대령시키겠다라고도 썼다고 하는데요. 이후 보낸 편지를 보면은 허준이 약을 굉장히 잘 쓰니까 이제 그 처방을 무조건 따라라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허준은 1596년에 동궁이었던 광해군의 중병을 고칩니다. 이때 병을 고친 다음에 궁으로 종이품으로 올라갑니다. 네. 네. 정말 실력 있는 출중한 의사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한테 허준이라는 인물이 각인된 것은 역시 동의보감의 저자로서가 아니겠습니까? 책이 유명하면 이제 저자도 유명해진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세종대왕 시절에 나왔던 향약 뒷성방, 또 의방유치, 이거는 이제 편찬자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세종대왕이 편찬했다라는 정도만 알죠. 그렇죠. 예. 근데 동의보감은 허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왕 때 이것이 편찬됐느냐 또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유근신께서 악감정이 많으신 그 선조가 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네. 선조하면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정말 강한데 꽤 훌륭한 일도 했다. 중요한 건 이 선조가 그 동의보감의 편집 방향까지 또 세세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조는 단순히 후원만 한 게 아니라 편집 방향도 일러주고 허준을 포함한 6명이나 이런 또 공동 편찬자들을 뽑아서 방대한 의서를 쓰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네.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이런 책을 제안하고서는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1596년에 편찬을 명했는데 그다음에 또 정시대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작업이 일시적으로 또 중지가 됐죠. 예. 중지가 됐는데 그래도 이 동의보감 편찬의 만큼은 이 선조가 아주 협력을 잘해가지고 그 500여 권의 그 의학서, 그 당시 그런 책들을 다 하사를 하고 이 동의보감 편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또 나중에는 이 호송공신이라 그래가지고 선조가 이 피난할 때 수행해준 이런 사람을 공신 책봉할 때 허준을 호송공신 3등의 그 책봉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허준에 대한 신뢰를 보입니다. 의원으로서 둘 따라 나갔습니다. 둘 따라 나갔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선조의 건강을 챙긴 사람은 허준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까지요? 예, 이렇게 됐고 아니었겠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님 돌봐야 된다고, 애들 돌봐야 된다고. 이런 이유로 다 따라가지 않았는데 뭐 허준이라고 해서 뭐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뭐 가족들 없었겠어요? 네. 충 때문에 선조와 허준의 관계는 굉장히 뗄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로 맺어진 관계라고도 볼 수 우리 있습니다. 유근신 선조 싫어하시는데 허준도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생각 해드린 게 우리가 왜 국가대표 축구팀 네네. KBO 원정 가면 팀 닥터 따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허준이 이때 그게 몽진 담당 주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서 편찬에 있어서만큼은 네. 그래도 선조가 세종만큼의 성군이었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있죠. 질병 관리 어떤 시스템이 그 나라의 어떤 존망을 저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선조가 굉장히 잘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선조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 쏟아지는 욕이 얼마나 많다고. 근데 그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말은 활인이고 의서 편찬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셀 수 없이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군사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도 외적의 칼에 무참히 죽어갔다. 하지만 선조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뒤로 한 채 피난길에 오른다. 남겨진 백성들 또한 기아와 병으로 목숨을 잃어 시체가 곳곳에 산을 이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조선. 전란에서 생명을 구할 의서가 절실한 때였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전문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책만이 아닙니다. 보통의 환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책의 성격을 띠는데요. 선조의 3가지 지침이 그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양을 위주로 해라.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약물치료는 돈 들잖아요. 근데 수양을 해갖고서 자기가 양생을 해갖고서 잘 자기 몸을 관리하면은 돈도 안 들면서 병도 안 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시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수입됐던 중국 의서인 아주 유명한 의학인문 같은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초상을 치를 것이다. 제대로 된 진짜 정확하고 쓸모있는 효과 있는 중국의학과 조선의학 전체의 핵심 처방을 골라 모으라는 무지막지한 어떤 주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약은 국산을 쓸 수 있도록 말아.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향약을 장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가난한 사람 못 쓰잖아요. 네. 약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딱 알맞는 양의 분량을 선택하는
결정도 같이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 좋은 약재가 나도 그거를 약초의 이름을 모르고 이렇게 구분법을 잘 모르니까 잘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준이 이 동의보감에서 민간에서 이 약초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먼저 분류하고 한글로 써서 이제 알기 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네. 의학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보감을 이렇게 쑥 훑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피난 갈 때 소아의 울음을 멎게 하는 법이라든가 또 곡식을 먹지 않고 흉년을 넘기는 법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던 거죠. 워낙 네. 이제 그 곡식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곡식을 먹지 않고 흉년을 넘기고 어떤 어떻게 해야 방법이 돼요? 있을 것 같아요? 흙을 파먹네. 뭐 손가락을 어떻게 빤다. 해요? 예. 나무까지. 비슷한데 손가락을 빤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침을 삼켜라. 그러면 이게 배가 안 고프다 해가지고 이런 뭐 네? 기록이 있어요. 침, 하루에 침. 360번 침을 삼키고 360번? 이게 잘 되면은 1000번을 삼키면 네, 예. 이제 허기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정말 절실하죠. 소아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이제 아이가 울어버리면은 적에게 들키고 이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 네. 이걸 이제 미리 막기 위해서 감초 같은 것을 이제 적신 솜을 아이 입에 물리게 하면 이게 좀 달짝지근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그거 계속 이것을 빨아먹으면서. 빨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이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은 이 흉년이라든가 이 기근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전쟁이라는 특수한 이런 상황도 반영된 네. 내용들이 동의보감에 있고 예,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면은 선조가 어떤 임금도 겪지 않은 일을 자기가 그럼요. 이렇게 겪는다라는 그런 어떤 자책감, 죄책감, 그다음 뭐 이순신 같은 사람에 대한 시기심 뭐 이런 시기심. 등등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심리 상태가 불안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의 맥락에서 요즘의 의사들이 별 볼 것이 없더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구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선조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도 분명히 동의보감 출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선조의 왜 선이 파동, 네. 선이 소동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유에게 했던 대표적인 이유 대부분 나 아프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네. 아프고 한 가지 더 약간 또 화가 나는 건 그거네요. 결국은 백성을 위한 척하면서 자기 좀 보시자는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안 좋게 보시네. 아이 그거 아니, 이분은 무시해라. 끝까지. 우편 같은 느낌으로. 아니 근데 선조는 또 어쨌든 자기 일을 네. 빼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1608년) 선조가 승하했다. 당시 내의원의 최고 책임자였던 허준. 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허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이 쏟아졌다. 어이 허준이 경솔하게 독한 약을 쓰고 잡약을 사용해 왕이 승하했으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탄핵이 이어졌지만 광해군은 허준을 의주에 귀양 보내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락했다. 허준은 귀양지에서 동의보감 편찬에 힘쓴다. 인체가 곧 작은 우주라는 철학이 담긴 동의보감. 허준은 이 책에 침술, 약재, 탕약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선조가 편찬을 명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완성되지 못했던 동의보감이 선조 승하 2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왕이 승하하면 그 의원들이 어떤 뭐 이유에서든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당시에는요. 선조하고 허준의 관계는 마치 그 뭐 부자지간 이런 효자 비슷한 마음으로 선조를 살려내기 위한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너무 중하니까 상황이 위중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아주 절실한 마음 때문에 센 약 살리려고 센 약을 쓰게 되는데 이제 거꾸로 그런 약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갖다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조 죽음에 있어서도 뭐 연운방 처방이 너무 강했다 네네. 이래가지고 독살 뭐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항상 제기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 쓴 건데 이게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당시 의관들은 이제 잘해야 본전이니까 약을 쓸 때 보약의 개념으로 써서 후환이 없게를 했대요. 이제 허준은 약을 쓰는 걸 보면은 더 독한 약을 써서 충분히 앓게 하고 난 다음에 완치를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약을 썼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점점 병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방에서 이제 탄핵하라고 막 그런 얘기가 빗발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이제 의술을 고집을 이제 꺾지 않은 거는 정말 자기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겠죠. 허준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겠어요.
의학도 모르면서 내가 약 쓴 게 무슨 예. 뭐 대단히 나쁜 약을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귀양 보낸 건 네. 죽인 것보다 낫던 거죠. 이게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나중에 광해군도 인정을 하는데 선조가 죽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야 할 분이 네. 허준 덕분에 네. 몇 번 또 그 고비를 넘겨서 살아섰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 묘한 그 알력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 서북 대구파에 관한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 내의원 도제조 그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서북파의 영수입니다. 네. 영수인데 유영경을 직접 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머니까 의원인 허준을 치고 들어가면서 유영경을 같이 엮습니다. 그래서 유영경은 사형을 당하고요. 이 허준은 의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당파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이런 어떤 그 파장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선조는 뭐 확실히 병사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결국 광해군이 허준을 다시 이제 세자 때의 그런 인연이라든가 능력을 높이 봐서 다시 끌어들이는 거죠. 광해군 입장에서도 이제 뭐 허준에게 뭐 약간 빚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도 구해줬고 그리고 또 동의보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선왕이 시작한 업적이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을 테고 동의보감이 완성될 때는 이제 광해군 때인 거잖아요. 네. 반응은 어땠어요? 광해군이 네. 동의보감을 받아들고 손을 벌벌 떨면서 벌벌. 감격을 했다 그래요. 아. 인간적인 뭐 이런 감정이나 정치적인 배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충신으로서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전쟁 때도 왕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귀향을 가서도 계속해서 편찬을 하고 심지어는 어명을 내렸던 그 왕이 승하한 이후에도 그 어명을 완수를 한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완수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집념이 없었다면 그렇죠. 사실 불가능하죠. 그 당시에도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상당히 물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이 훈련도감 목활자로 1613년 동의보감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허준에게는 이 상을 부여하는데 뭘 받았을 것 같아요? 허준이 동의보감 간행한 이후에 의사니까 병원 안 줘줬을까요? 열쇠나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말. 숙마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숙마는 지금으로 뭐 한 중형차쯤 되고 네. 제일 큰 그 상 중에 말이 안구마, 안장을 갖춘 말. 뭐 대형차. 그러면 경차도 있어요? 경차도 있어요. 경차는 뭐? 조그만한 말. 새끼말, 아마. 그치, 당나귀 이렇게 같은.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재밌다. 시상으로는 예. 탈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네. 10여 년 넘게 고생했는데 딱 그래가지고 받은 게 중형차네요. 네, 중형차. 예쁜 책을 찍어줬다라는 네. 것보다 큰 상은 없겠죠. 그럼요. 예. 광해군이 그렇게 막 칭찬했다는 그 동의보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구한의대 송지천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의보감이 25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증을 다루고 있나요? 그 25건은 5개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경편에는 정기신과 오장육부의 구성 원리나 거기에 따른 질병, 또 외형편은 두면, 사지, 또 신체 외형과 관련된 모습, 그다음에 잡병편은 기타 질환과 소아과, 부인과 질환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탕익편과 친구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초의 내용과 친구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총 88종의 90개 문으로 각 문마다 질환들을 여러 개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해결법인 처방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또 다양한 치료법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의학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현대 의학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네. 동의보감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동의보감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 아토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토피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설명들이 동의보감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판단하에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치료 효과도 월등히 좋고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의 그 진정한 가치는 꼭 그렇게 병을 고치는 법을 알려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그 몸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담겨 있다란 말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도교의 생명관, 신체관과 그다음에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관 이것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적절히 잘 통합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양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양생. 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예방의학, 그러니까 예방 또 이 질병의 예방과 같은 개념일 거라고 보는데 단순히 예방뿐만이 아니라 수양 개념도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몸을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을 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가서적을 인용을 하면서 정기신을 잘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인데 정기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신은 인체의 구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생명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물질인 거죠. 전기신이 온전해야 육체인 우리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생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반대로 양생을 잘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더 네. 잘 이해되시지 않을까요? 술을 음료수 마시듯이 잘 질리시는 마시고 분들 좀 있어요. 또 식사도 일정하지 않고 네. 거처도 일정하지 않고 또 술에 취해서 남녀가 관계를 갖는 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양생을 잘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에 순응하라 이게 네. 이제 가장 큰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네. 해 지면 자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자, 녹화 마치고 바로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셔서 주무셔야 돼요. 주무세요. 네. 동의보감의 가치, 그러니까 한의학자로서 좀 느끼는 바가 저희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17세기에 당시 동아시아에서 의학적 내용들을 집대성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당대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질병 치료에 있어서 많은 도구로서 치료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현재 진행형인 의서라는 것이 동의보감의 가장 큰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보감이 좀 어렵고 그 분량도 많아서 저희가 좀 접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정리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화를 다스려라. 분노하지 말라. 네. 희로애락을 컨트롤하라. 많은 부분들은 그 희로애락의 과다에서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생이라 그래서 뭐 어려운 저기 딴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들기 전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태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병이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중국에 정말 유명한 명이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하는 네.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근데 편작이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나보다 진짜 유명한 그런 명의가 2명이 있는데 자신의 형들이다. 근데 그렇게 안 알려진 이유가 첫째 형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병에 걸리기도 전에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안 알려진 거다. 이런 개념이 좀 양생이 아닐까. 조선시대 우리 그 학자들 중에서도 이 도가 양생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우리 남명조씨가 같은 분도 네. 도가 수련법을 한다. 토정 이지함이라든가 또 우리 허준하고 되게 친했던 친분이 있었던 이 정념, 정작 형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도가 양생법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에도 나오는 양생은 그 성리학을 공부하던 조선시대 유생들에게도 대단히 그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평소에 마음을 수양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면 병들 일이 없다. 그래서 막상 병이 들었다라는 하는 것은 그만큼 수양이 부족한 결과다. 신하들 같은 경우도 병을 칭탁해가지고 물러가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도 수양 부족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거론되죠. 양생을 챙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일부러 몸을 축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일부러 그렇게 애써 몸을 축내고 계시는지 감기가 지금 몇 달째 계속 기침하고 저는 감기가 아니라 네. 그냥 술병이에요. 이건 정말 수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보신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오늘의 계기를 좀 유근 씨님이 좀 뼈저린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선조 때가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또 비극이 있었고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힐링이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더욱 그 양생이라는 것이 강조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왜 우리가 유행처럼 웰빙이니 힐링이니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양생이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400여 년 전에 벌써 이런 웰빙 개념과 힐링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유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세종시기에 편찬한 또 위대한 의서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의보감이 이런 책들에 비하면 글쎄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동의보감은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학 지식을 다 참고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 마스터하고 있다. 2번째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양생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 2가지 큰 전통을
가로지르면서 하나의 범죄를 만들어냈어요. 야. 대단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의학사나 한국 의학사,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전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시도를 성취한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딱 알맞는 처방을 골라냈다라는 어떤 그런 것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데 별로 잘 언급되지 않는 게 뭐냐면 아주 뛰어난 문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일종의 모범입니다. 허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의보감이 완성된 때가 72세였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 나이였으니까 아마 이러한 집대성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나이가 연로해가지고 이것도 쓰시는데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까지 저 영화평론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양생을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양생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게 됩니다. 허준은 이름을 동의보감이라고 붙였어요. 이 동의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뜻을 잘 모르는데요. 네네. 이 동의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는 국의와 남의가 있는데 우리 동의도 그 정도 못지않은 성취를 이뤘다. 자기가 해놓은 작업이 중국 의학의 양대 전통에 버금가는 네. 그런 일을 해놨다라고 이름을 붙인 게 동의보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네.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허준이라는 그 명의의 집념, 철저한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애민 정신이 담겨 있는 정말 집약체를 오늘 동의보감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는데요. 왜 우리가 책을 한 권 내면 저자의 한마디, 작가의 말 한마디 이렇게 써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죠.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와 현재와의 저거 대화를 건가요? 계속해보는 계기로 삼는다며 무엇보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일감호가 보이는 건국대 연구실서. 멋있어요, 우리 교수님.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류근 시인의 작가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지옥 내가 이별해 왔는데 약속한 사람이 끝내 오지 않는 것이나 사랑한다고 그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거 멋있어요, 진짜. 별에서 온 그대의 감, 그걸 야, 예감한 이런 거 아니에요?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시인님. 야. 시보다 저게 더 유명해요. 자, 만약 여러분께서 동의보감의 저자다, 허준이 된다면 어떤 말을 한 줄로 요약해서 쓰실 수 있을지 자, 오늘 그날의 소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녹화 중에 생각한 거예요, 진짜.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거기 아니, 아니. 빼곡한데요. 여기 지금 아까 쓰는 거 못 봤어요? 계속 보완해 가면 썼잖아, 지금. 양생을 잊은 그대에게 특히 류근에게 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을 계기로 좀 다시 태어나시는 건가요? 이제 갱생할게요. 양생을 통해서 갱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근 시인 시집을 패러디하면 네. 사랑이 내게 말을 거네 대신에 호주는 정말 그렇게 요청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환자가 내게 말을 거네. 환자가 항상 나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 네. 우리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있다. 동의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갈수록 동의보감에 있어서 주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인 것 같아요. 소수 그 엘리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있다. 네, 오늘 역사적 인물 허준에 대한 또 많은 이야기, 또 동의보감이 갖고 있는 정신, 또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회 주제는요, 같은 광해군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 허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같은 양천어 시대. 네, 10촌이에요, 10촌.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아주 가까운 집안이고 특징이지만 또 허성하고는 같이 다닙니다, 허준하고. 그럼 그때 교류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허준하고? 10촌이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에요. 이름이 또 한 글자라는 거. 그렇죠. 허씨의 전태. 양천어 씨 집안이 원래 그 유이춘의 애제자가 허성 허봉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